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주간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1월 전체적으로도 시장이 상당히 안 좋죠. 지금 1월 출발로는 역대급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거의 우리가 2020년 3월에 빠졌을 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코스피 3000포인트대에서 2800포인트대까지 빠졌고, 코스닥은 100포인트 빠졌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고점 대비 1040에서부터 940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출발이 좋지 않은 편인데요.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이 나스닥 다음으로 많이 빠진 편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12% 정도 빠졌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이 이제 4.8% 정도 빠졌고, 코스피는 다우보다 좀 덜 빠진 정도. 예, 그러니까 미국 증시하고 거의 비슷하게 빠졌어요. 따라가는 정도. 그런데 다른 나라들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빠졌죠. 그러니까 항생지수는 오히려 올라갔고, 인도도 플러스고, 중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독일 이런 데는 그렇게 심하게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요인과 겹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좀 겹치면서 악재가 좀 과대 해석되는, 유난하게 좀 해석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1월에 수급 부담 요인들을 좀 나눠봤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매도 요인 쪽에서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됐는지 살펴보니까, 당연히 첫 번째로는 연준의 정책 변화, 그러니까 금리 3월부터 올릴 것 같고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것까지는 시장에서는 괜찮았는데 대차대조표 축소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긴축이 시작되는 거고,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다, 이게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재료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국제유가, 에너지 가격 계속 올라가는 건데 이게 이제 아래에 있는 항목하고 연결이 되죠. 지정학적 리스크, 그게 이제 대부분 다 에너지 가격을 자극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그 다음에 이제 또 요번에 나왔던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 가격, 또 가스 가격,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을 다 자극하는 소재들이 되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금리 인상하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또 소비는 위축될 것이고, 이런 부담들, 다음에 이제 역대급으로 주가가 비싸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성장하는 건 맞는데 증시, 지수,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온 상태라서 그걸 앞질러서 올라가서 지금의 주가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어떤 버블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긴축은 시행이 되고 인플레이션은 좀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에 대한 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신용 관련된, 코스닥은 신용 반대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아마 주초에 시초가에서 하한가로 찍히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강제 매도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도 요인. 그러면 이제 빠졌을 때 매수가 좀 붙어줘야 되는데 매수 가동이 안 되니까 더 심하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못하게 하는 요인이 뭐였냐? LG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사야지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팔고 저거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래서 이제 이런 요인들이 좀 있는 거죠.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하는지 보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를 안 하고 지난주에는 오히려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 매도가 한 4만 6, 7천 계약 정도 쌓여 있거든요. 피크 대비 이제 저점을 따져놓고 보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풀지 않으면 현물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올릴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매도가 쌓여 있는 걸 투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 지수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겠구나, 매수를 좀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고, 저는 이것도 참 안 좋다라고 보는 건데, 연기금을 비롯해서 국내 기관이 주식을 안 사요. 예,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이건 연기금 얘기해봐야 별 의미가 없으니까, 하여튼 연기금의 매도 요인 이런 것들도 수급을 좀 꼬이게 만들어. 외국인들이 팔면 기관들이 좀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애국화라고 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량을 충분히 매수할 수도 있을 텐데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가 되고 아마 이번 주에 10,000명 단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진자 늘어날 때 여기에 또 반응하는 일부 수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부담스럽게 만들었던 요인일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핵심은 정책이에요. 예, 연준에서 정책의 변화를 준다고 하니까 이 변화기에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하는, 또 관련된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기간이 한동안 있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연준의 정책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었다. 요거 이제 그래서 FOMC가 중요하겠죠, 이번 주. 어쨌든 그렇고, 종목들별로 반응한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주에 하이닉스가 주요 업종 대표주 중에서 제일 많이 빠졌어요. 삼성전자 그래도 좀 덜 빠졌는데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고,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좀 수혜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으로 올랐고, 건설주는 이제 현대산업개발 이슈가 있어서 좀 많이 빠졌고, 뭐 금융주 금리 인상 이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덜 빠졌다 정도지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좀 하이닉스가 되게 많이 빠졌다. 근데 여기서 하나 힌트는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LG에너지솔루션 시총하고 거의 가장 비슷할 것 같다라고 추정이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팔아서 상장하면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일부 매도가 더해진 게 아닐까. 왜냐면 반도체 가격 동향에 대해서는 크게 수정된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컴투스홀딩스가 제일 많이 올라갔고, SM도 올랐고, 이거는 제 용어가 또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지금 코스닥 쪽에서 11월 이후에 12월 동안에 레버리지 상품, 외국인으로 집계는 되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큰 손들로 알려져 있죠. 레버리지 상품에 어떤 매도가 좀 나왔다가 그게 좀 풀린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그러면서 이제 SM하고, 엔터하고 게임주들이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딱히 올라갔다 싶은 종목군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근데 이 종목군들만 가는 장은 구성상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경기라든가 이런 것과 조금 동떨어진 업황을 갖고 있는 거라서, 뭐 반도체주라든가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휴대폰 부품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는 장세가 시황상은 좀 좋거든요. 그래서 SM컴퓨터홀딩스 이런 종들이 지수를 받쳐주는 건 좋은데 다른 업종이 메인이 되는 게 시황상으로는 더 좋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지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 보면 되게 처참해요. 이게 빠진 낙폭 보세요. 막 넷플릭스 23.4%. 물론 이건 금요일 하루 하락이 22%였기 때문에 뭐 그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5.9% 빠졌고, 이거 대주주가 대표가 주식을 매각했다, 10만 주 팔았다 소리 때문에 그랬죠. 그다음에 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도 분류가 되는 건데 그렇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금리 관련된 이슈에도 불구하고 JP 모건도 빠지고 다 빠졌어요. 그나마 덜 빠진 게 파이자 정도가 3.9% 마이너스라서 덜 빠졌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주요 기업들의 주가 하락폭 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덜 빠진 건가? 이렇게 싶긴 합니다. 근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금리라든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에너지주라든가 금융주가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이 종목들도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인플레이션 이런 논란보다 아마도 이제 그 유동성이 축소되는 상황에서의 투자들이 느끼는 혼란함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준에서 FOMC 회의에서 기존에 어떤 생각하는 것 이상 파격적인 변화는 없다. 이 정도만 심어줘도 그러니까 주가는 좀 반등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가 설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설 직전주, 그러니까 설이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면은 월화수 못 가지고 월요일이 설이면 그 전주가 되는 거고 해서 설 직전 주간에 이제 움직임을 봤더니 이렇게 딱히 크게 하락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2021년에 각각 0.2%, 0.6% 빠지긴 했지만 2016년부터 또 2019년까지 또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설 직전에 딱히 이렇게 급락한 사례는 별로 없었고, 이제 현금 만들려면 그 전주에 이미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좀 그것도 반반이었어요. 올라간 적도 있고 내려간 적도 있고 이렇게 반반이었는데 빠지면 또 세게 빠져요. 그러니까 설 기간에 갑자기 뭐 악재가 툭 튀어나온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더러 좀 있어서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이제 설 전주에는 이렇게 딱히 급락한 사례는 별로 없었다 정도. 이후에는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거니까 어쨌든 그 설 전후에서의 어떤 증시는 이렇게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데이터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싶은데 어제 제가 텔레그램에서 이건 다 보여드렸죠. 그게 이제 토요일인가요? 제가 토요일에 보내드렸던 거. 이게 뭐였냐면 나스닥이 한 달에 최저 10% 이상 빠졌을 때, 그러니까 최대 낙폭이 10%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그 달의 종가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다음 달과 다다음 달 2개월 후에 주가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 이후부터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그때 말고 그 이후부터 찾아봤는데 월간 10% 넘게 빠진 사례가 총 9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낙폭은 14.66%까지 빠졌었어요. 근데 종가는 7.25%로 끝났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최대치에서 끝난 사례는 없었어요.
예, 최대치 그대로 끝난 사례는 거의 없었고 거의 절반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절반 정도 줄여서 끝났는데 지금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저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로 그렇게 됐고 다음 달 같은 경우는 1.74% 올랐고요. 2개월 후에는 5%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다음 달은 좀 왜곡된 게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빠진 게 5번이고 오른 건 4번밖에 안 돼요. 근데 2020년도 3월에 이거 이제 코로나 상황 터졌을 때 그때 폭락했다가 그 다음 달에 15% 급등을 해서 이게 15가 여기에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빼고 놓고 보면 올라갈 거, 내려갈 거는 거의 비슷해요. 예, 그리고 보시다시피 다음 달까지 막 6% 빠지고 6% 올라가고 뭐 9% 올라가고 15% 올라가고 막 이게 정신사납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그 다음 달까지는 이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2월까지는 주식시장의 변화는 되게 클 것 같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좀 올라가고 대신 이제 그 한 달 더 넘어가서는 8번 오르고 1번 빠졌거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도 5.2% 올라갔고,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3월에 좀 올라갈 확률적으로 보면 높아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또 봤는데, 코스닥은 2번 더 있어가지고 총 11번이 이제 10% 이상 급락을 했던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최대 피크는 17.57%가 빠졌고요. 그리고 그 달의 종가는 8.14%. 그러니까 평균 17%까지 폭락했다가 낙폭을 이것도 역시 미국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줄여서 끝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달은 어떻게 됐을까? 다음 달에는 1.89% 올라가고 그 다음 달에는 0.7% 정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11번 중에서 빠진 비율을 보면 4번 빠졌고 그 다음 달에는 그러니까 7번 올라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도 역시 4번 빠지고 7번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는 뭐 당연히 빠지겠죠. 마이너스로 월간 빠지는데 다음 달 되면은 이제 좀 평균적으로는 반등을 한다. 그 다음 달에도 반등을 한다. 2달 연속해서 올라간다더라 하는데 역시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8%, 플러스 9%, 플러스 6%, 뭐 마이너스 7%, 플러스 13%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커지죠. 예,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지는 형태가 되는데 근데 어쨌든 시장은 그 뒤로는 이제 조금 괜찮아지더라. 근데 이제 잘 보시면 폭락을 하면 그 되반등도 되게 세게 나오긴 해요. 8% 빠지고 9%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이 심하게 빠질수록. 근데 이 2018년 10월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중 막 무역 전쟁 크게 터지고 막 그럴 때니까 연이어 터진 적도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때도 뭐 31% 빠졌다가 낙폭 줄였다가 13% 올라가고 10% 올라가고 그러니까 되게 세게 밀면 반발력도 되게 강하게 나오긴 했는데 그만큼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고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아웃된 상태에서 신규 자금이 돼서 끌어올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판 사람들이 지워져 나가고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서 끌어올리니까 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린 사람들은 주식을 매수 안 하고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아웃되는 그러니까 주식이 팔렸으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자금이 어디선가 좀 들어와야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환불 자금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것도 조금 주목을 받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최저치에 그대로 마감한 경우는 없었다. 이번 주에 좀 꼬리를 과연 달 거냐, 이거 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역할을 좀 해줘야 돼서, 그럼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좀 역할을 해줄까 봤는데, 글로벌 증시 자금 동향을 주간 단위로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색깔은 볼 필요 없이 옛날 사람이라서 제가 이거 벽돌색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는데 이 벽돌색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난주에도 자금은 유입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좀 유출이 됐지만 유럽이라든가 신흥시장 쪽에는 자금 유입이 됐거든요. 그 채권 쪽에서는 좀 빠져나갔고 그러니까 머니마켓 쪽에서는 왕창 빠져나갔고 이렇게 됐는데 외국인들이 뭐 대량으로 막 팔거나 그럴 지갑 사정은 아니에요. 예, 일단 그렇게 보여서 이건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내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꺾였어요.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니까 이게 외국인들 매도를 자극하지 않을까 보여지는 대목이죠. 실제로 0.3% 정도 줄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하향된 업종이 뭐가 있냐면 유틸리티가 16%가 하향 조정됐어요. 이게 이제 한국전력 올해 예상하던 영업이익 전망, 영업 손실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손실 전망치가 3조 원이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7조 원, 6조 원 적자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일부 증권사에서 10조 원 적자 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서 그게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근데
뭐 이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유틸리티 쪽의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이제 왜 이제 어떤 대선 후보가 그 지금 저기 전기요금 인상 처리하겠다 뭐 이런 어떤 발표도 있고 했잖아요. 그것도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대대적인 하향 조정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면 미국의 만기 주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로 만기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미증시의 어떤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 매도가 되게 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거되고 나면 좀 반등할까? 이게 좀 관심사겠죠. 근데도 빠진다면 심각한 거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기계적인 매도, LG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2위가 될지 3위가 될지에 따라서 어쨌든 다른 대형주를 팔아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제 매매가 또 일부 가동되기 때문에 그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될 거냐, 또는 이미 다 팔아서 추가적으로 이동할 자금이 없을 거냐, 요거 이제 또 하나. 그리고 이게 저게 또 지수에 영향을 주니까 지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근데 특히 제가 지난주 초에 말씀드렸듯이 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거래가 너무 복잡해졌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거래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풀려주고 현물에서 매수가 가동되는 그림이 과연 더해줄 거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의외로 외환 시장이 차분했거든요. 주식시장은 혼란했는데 환율은 0.5%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외환시장이 버텨주면 주식시장도 괜찮았나?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환시장이 조금 더 버텨주는, 그러니까 외환시장까지 무너지면 골치 아파지는 거고, 버텨주는지 여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번 주 FOMC. 제가 핵심은 연준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긴축이 시작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물론 3월이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안도감을 줄 거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버넷 차트인데, 차트는 어떻게들 열어놓고 보면 결국엔 희망 고문을 시키는 게 차트긴 해요. 근데 이제 또 그런 측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하나 보여드리면 코스피 월봉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20월선 이제 딱 걸려 있잖아요. 3개월 연속해서 20월선에서는 조정이 멈추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깨지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던 사이클에서 흘러내려서 이게 깨지고 내려가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올라가던 상황에서 깨지고 내려가니까 이거 회복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잖아요. 여기 이게 저항선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저항되면서 이제 밀려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지지되던 자리가 깨지고 내려가면서부터 이거 회복하는데 몇 달 걸렸잖아요. 거의 1년 걸렸죠, 이때도. 그러니까 이게 깨지고 내려가 버리면 새로운 어떤 매도세가 또 큰 건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이 위를 자꾸 헤매면서 이게 지지선이었고 이제 끝났어, 조정 끝났어, 이런 국면으로 만들어 줘야 시장이 좀 안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나오느냐, 이제 요 구도를 만들어 주는 건 결국에 이제 연준이 되겠죠. 그래서 연준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 연준이 사실은 지분 구성을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뭐 음모론 이런 데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연준은 수익의 거의 95% 정도를 재무부가 가져가고요. 6% 정도인가를 누가 가져가는지 몰라요. 그 6%가 진짜 연준의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떤 판단을 할지, 물론 이제 연준이 뭐 그 사람들 이익을 대변한다라는 건 음모론에 가깝지만 그래도 무시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연준 자체가 그 JP모건 이런 데서 뭐 담합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이게 그 대공황 때. 그러니까 이 상황을 또 어떻게 수습을 할지, 어떤 형태로 갈지 한번 이번 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연준 특집은 따로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럼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